그 반전의 공간, 바깥에서 봤을 때 벽돌로 된 공간에서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라는 공간에서 보여주는 그 힘, 우주의 원리, 공간의 원리를 기하학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서양 철학의 근간이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이 돼 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스턴에 가서 며칠 시간을 보냈는데요. 간 김에 정말 제 건축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엑스터 라이브러리, 뉴햄프셔에 있죠. 이게 보스턴의 북쪽으로 가야 돼서 저희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엑스터 라이브러리에서 저희한테 촬영을 허가를 해줘서 공식적으로 촬영을 잘 했습니다. 저희가 참 운이 좋았던 게 보통 때는 그렇게 허가를 안 해줬을 텐데 딱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그래서 도서관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셜록 홈즈를 좋게 봐주셔서 촬영을 허가해 주셔서 공식적으로 촬영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이게 대학교 도서관인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책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고등학교 도서관이에요. 여기 학교를 나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그 사람이 여기 나왔고, 그래서 하버드에 가도 이게 엑스터라고 딱 써있는 티셔츠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지 뭐 서울대 갔는데 민사고 써있는 거 입고 다니는 거, 서울과학고 이런 거 같은. 야, 나는 똑같이 하버드 아니야. 나 엑스터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 이 자긍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축가가 루이스 칸이라는 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를 제가 왜 좋아하느냐,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만들어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건축가를 3단계로 나누죠. 영혼육 3단계로 해서 그냥 기능적이고 이런 걸 만족시켜주는 수준의 건축을 하는 거는 이제 육적인 레벨을 만족시켜주는 건축가, 거기서 한 단계 위가 시대 정신을 잘 표현하고 그 시대에 맞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죠. 폰적인 레벨, 램크라스 같은 사람들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영적인 레벨에 처한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공간에 들어가면은 머리 쓰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냥 직관적으로 뭔가 사색하게 만들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보통 그런 건축가들의 특징이 너무 형태가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고, 근데 건물 안에 들어간 다음에 크게 감동을 받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한테 와, 건축이 이 정도 레벨까지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처음 깨닫게 해준 게 이 엑스터 라이브러리입니다. 뭘 제가 배웠냐면 반전이 있는 건축을 해야겠구나. 쉽게 말해서 제가 시퀀스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스의 힘을 제가 처음으로 피부로 느껴봤던 게 이 공간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게 된 계기가 어떤 때냐면은 94년도에 처음으로 보스턴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영어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근데 설계 스튜디오 교수님이 영국 분이었어요. 영국식 악센트로 얘기하는데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우리가 보통 설계 수업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을 하는데 한 4시 반쯤인가 갑자기 우르르 애들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나 봤더니 그날 필드 트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밴을 하나 빌린데 다 꾸겨 탄 다음에 이 스튜디오 교수님이 운전을 해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쭉 갔는데 어디서 내리라고 하는데 딱 이 잔디밭에 내린 겁니다. 내려가지고 저 건물 보러 가는 거라는데, 저는 사실 그때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의 작품집을 A+ 위에서 나온 걸 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나는 진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전에 찍었던 킴벨 아트 뮤지엄 같은 거 나오는데 이건 무슨 농협 창고도 아니고 뭐 이런 건물이 있어? 이 사람 건축 별로 대단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엑스터 라이브러리도 지나가면서 보고서 무슨 대학 도서관인가 보다 그러고서 열심히 안 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했던 건축가가 안도 다더의 작품집은 열심히 뜯어서 봤는데 루이스 칸까지는 잘 몰랐어요. 얼핏 보면은 5층 정도 건물로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더 높은데 그 정도 되는 벽돌 상가 건물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정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반원형 계단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딱 들어갔더니 내부에는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간이 숨겨져 있거든요. 진짜 쇼킹했어요. 그게 그 반전이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건축적 경험이 한 4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 엑스터 라이브러리에서의 경험이고요. 또 한 번이 뉴베리 스트리트에서 야, 거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나? 그런 경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산토리니 이하 마을에 갔을 때 세상에 마을이 이렇게 예쁠 수도 있나? 그 경험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의 경험이 로마에 갔을 때 그 안드레아 포초 천장화 봤을 때, 아, 건축이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산물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 이 4개의 포인트가 다 94년도 95년도 이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이죠. 대학원 시절에 그때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저의 건축관에 영향을 끼쳤던 충격적인 경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엑스터 라이브러리예요. 4개 중에서 단일 건물로 경험을 받은 건 이거 하나인 거죠. 예전에 그래서 이 94년도에 제가 첫 번째 스튜디오를 할 때 여기를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디자인을 확 바꿨어요. 제가 그때 만들었던
들어갔던 스튜디오가 갤러리하고 브릿지하고 합쳐놓은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다리를 건너갈 때 일반적으로 물 위로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건너가다가 물 밑으로 딱 램프로 내려가는 순간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뮤지엄들이 쫙 보이고 건너가는 사람들이 위에서 그 박물관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통과를 딱 하면은 원래 내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주어졌던 그 스튜디오에서 제시했던 땅은 나무가 심긴 숲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공원처럼. 이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그냥 공원을 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물속에 숨겨져 있는 미술관을 볼 수 있는. 이제 그게 사실은 이 엑스터 라이브러리를 보고서 계획을 바꾼 거였어요. 그런 반전을 주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거의 인면 설계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어디다가 숨겨요. 땅 속에다 숨기던지 아니면 물 속에다 숨기던지 채석장에다가 만드는 미술관도 그런 식으로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반전을 여기서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거기에 되게 많이 obsessed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대단한지 저의 그 감동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루이스 칸의 이 건축을 이해하기 전에 건축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건축사에 있어서 크게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이 나오기 전에는 빛을 건물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창문을 만들어서 그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창문이 들어와야 되니까 천정고를 높여야 되고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크게 만들면 세로로 긴 창을 만들어서 안에까지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유럽의 많은 성들이나 성당들을 보시면은 이 거대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어두우면 안 되니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고딕 성당의 창문을 만든다든지 하기야 소피아 성당 같은 걸 보시면은 돔을 만들고 그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측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한다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만든 공간 안에 자연 채광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단면을 고민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창문은 구멍이잖아요. 구멍이 뚫릴수록 구조는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 플라잉 버트레스 만들고 돔도 만들고 뭐 오큘러스 그 판테온의 구멍 되게 유명하죠. 그런 걸 막 구조적인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 왔는데 형광등이라고 하는 인공의 조명이 딱 생기니까 건축가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팬케이크처럼 쫙 만들어 놓고 어두우면 형광등 깔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단조롭고 낮은 천정고의 공간에서 인간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자연 채광이 있는 공간에서 느끼던 여러 가지 감정들과 공간이 주는 느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회복한 게 루이스 칸입니다. 루이스 칸이 활동하던 시기가 60년대, 70년대인데 이 60년대는 어떤 때입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르코르비제와 팔로워들이 근대 건축을 이끌어왔던 시대잖아요. 비니데타피타숑을 비롯해가지고 막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고 해서 막 다 성냥갑 같은 것들이 지어지고 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은 야 나는 좀 옛날에 클래식한 건축이 훨씬 더 좋은데 이러면서 옛날 거를 갖고 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옛날 거를 갖고 오겠다고 하는 거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 자연 채광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칸의 책 중에 그 사람의 단면도만 쫙 그려놓은 책이 있어요. 사진하고. 이 사람의 건축의 단면도가 되게 중요한 게 자연 채광을 어떻게 밑으로 끌고 올 것이냐. 우리가 캔벨 아트 뮤지엄 갔을 때도 보면은 지붕이 이렇게 곡선으로 볼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햇빛을 들이기 위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그냥 반사방으로 해서 천장을 비치게 했잖아요. 그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엑스터 도서관도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는 이 도서관에다가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여기는 어떤데요? 뉴잉글랜드 지역이거든요. 북쪽입니다. 그 얘기는 태양의 입사각이 되게 낮아요. 거의 1년 중에 한 6개월은 겨울이고 우리나라 한반도로 치면 거의 뭐 함경북도 어디 그쯤에 있는 입사각이에요. 그래서 내부에다가 큰 상하 좌우 대칭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노출 콘크리트로 그걸 딱 만들어서 성당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유럽의 중세 때나 르네상스 때 만들어진 성당에 딱 가서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조체가 노출되느냐 아니냐. 옛날 건물은 돌로 만들어지고 그게 인테리어 마감재도 되고 구조체도 되면서 본관에 들어가면은 이 건물이 이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썼는지가 딱 그 구조체로 보이거든요. 거기서 감동이 오는 건데 현대 건축은 철근 콘크리트든 철골이든 만든 다음에 인테리어 마감재를 싸기 때문에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엑스터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그 반전의 공간, 바깥에서 봤을 때 벽돌로 된 공간에서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구조미가 보이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압도를 합니다. 거기서 압도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노출 콘크리트를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노출 콘크리트가 똑같이 보여지더라도 되게 복잡하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김수근 씨가 설계한 경동교회도 노출 콘크리트로 강한 인상을 주는 실내 공간이거든요. 경동교회와 엑스터 라이브러리는 되게 유사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밖에서 봤을 때 벽돌 건물이고 안에 들어가면 노출 콘크리트로 구조체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 채광이 들어와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둘 중에 아마 엑스터가 더 먼저겠죠. 근데 둘의 다른 점은 뭐냐면 경동교회는 구조에 기하학이 없어요. 그냥 되게 불규칙하게 동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엑스터 라이브러리는 딱 가면은 완전히 기하학입니다. X자 있죠. 90도로 된 각도 있고 네 방향으로 동그라미가 뚫려 있거든요. 94년도에 이 필드 트립을 갔다 온 다음에 엑스터 라이브러리의 임프레션을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을 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뭘 제출했냐면은 이 공간을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OHP 필름에다가 태양계의 궤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겹쳐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딱 가는 순간 이 공간, 비어있는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아, 공간의 원리가 수학적, 기하학적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뭔가 직관적으로 딱 느낌이 와요. 그게 경동교회와 엑스터 라이브러리의 차이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기하학을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고 아카데미아에 입학할 때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입학 시험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주의 행성의 수학적인 원리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케플러라든지 코페르니쿠스 등등의 모든 이 현대 과학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서양 건축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 뭔가 압도되는 힘을 느끼는 거가 기하학적 규칙이 그 안에 보이기 때문인데 대체적으로는 이런 공간적 체험들이 현대 건축에는 없거든요. 근데 엑스터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완전히 기하학적으로 공간이 틀이 짜여져 있고 마치 중세 성당이 돌로 만들어지듯이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또 위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빛이 쫙 있고 그래서 이게 현대 건축이지만은 옛날의 건축이 주는 감동이 있는데 그게 바깥에서부터 막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막 삐까뻔쩍했으면 다 예상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서 더 충격이 큰 거죠. 그게 이제 그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식스센스급의 반전이에요, 진짜. 아마 이제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그게 이제 메인 컨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진짜 훌륭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노출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 거니까 돌을 쌓는 거랑 좀 방법이 다르죠. 층별로 콘크리트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가들은 이 층별로 콘크리트를 칠 때 어떠한 브레이크 라인으로 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수평적인 라인들이 층별로 딱딱딱 가 있어요. 근데 동그랗게 인면에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모양도 되게 독특한 게 일반적으로 위로 된 아치는 다 있죠. 그거는 로마 시대 때부터 아치를 많이 쓰면서 이 위로 곡선으로 된 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루이스 칸의 특징은 밑으로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위로 된 아치 상부를 반대로 미러로 만들어서 동그란 원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시그니처의 형태입니다.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에도 보이고 인도에 있는 학교 건물에도 보이고 여러 군데에 보여요. 인면에 동그랗게 구멍 뚫으면 다 루이스 칸 건물이다. 이게 시그니처인데 흥미를 띠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아래쪽에 콘크리트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보가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원형으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가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얘를 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치는 순간 원으로 잘라지면서 요 밑에 콘크리트가 되게 좁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부러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좁은 쪽의 이 높이가 콘크리트가 깨져나가거나 힘이 받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조적으로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라인들 하나하나가 진짜 고민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뚫었어요, 구조체를. 그러면 그 뒤에다가 슬라브를 놔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뚫고 나서 한 칸 뒤에 만들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거기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돌출돼 있어요, 약간.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은 햇빛이 제일 잘 드는 데가 바깥쪽 창문 쪽이죠. 그러면 그쪽 창가 쪽으로 리딩 존을 쫙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 존을 만들어 놓고 귀한 책은 직사광선이 노출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쪽에다가 책꽂이를 쫙 이렇게 90도로 세워놨어요. 쫙. 그게 이제 책꽂이 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뻥 뚫려서 다른 층을 서로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조죠. 다른 층의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다 뚫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책을 찾는 사람들은 책꽂이에 가서 책을 찾은 다음에 창가 쪽으로 가서 읽을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원하는 책인지 아닌지를 잠깐 보려면은 안쪽으로 가가지고 서서 동그랗게 뚫린 창가에 있는 그 책꽂이에서 책을 펼쳐놓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책꽂이를 살짝 앞으로 캔틸레버로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그란 구조체보다 더 튀어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이 원을 조금 더 독립된 상태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책꽂이가 그냥 네모난 슬라브 끝으로 돼 있으면은 그냥 내가 뒤쪽에 있는 책꽂이 존에서 책을 읽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딱 그 서서 책을 펼쳐볼 수 있는 데만 살짝 돌출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재료는 나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노출 콘크리트로 하면은 좀 멋이 없는 거예요. 이 원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무로 딱 해놓고 진짜 강조하고 싶은 데만 뻥 뚫어가지고 구조체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나는 거기 딱 엣지에 가가지고 책을 딱 보면은 다른 층에 있는 16개 정도의 선반들에서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딱 보는 거고, 위를 딱 보면 X자로 딱 되는데 햇빛이 쫙 떨어지고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네 개의 원이 네 면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내가 책을 찾으면서 같은 층에서 걸어 다니면은 계속해서 이 원이 바뀐단 말이에요. 정원으로 보였다가 타원으로 보였다가 정원으로 보였다 타원으로 보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도 위에서 보시면은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게 쫙 다 원의 그 궤도가 다르잖아요. 진짜 가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공간의 기하학이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이 돼 있다. 그리고 그게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라는 공간에서 보여주는 그 힘, 우주의 원리, 공간의 원리를 기하학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서양 철학의 근간이 여기서 딱 보여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 외에 이게 말로 들으면 되게 단조로운 것 같잖아요. 근데 에브리 코너가 조금씩 다릅니다. 각 층마다 어디는 벽난로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음료 세트가 놓여져 있고 어디는 뭐 책꽂이만 있고 각각의 공간이 아주 조금씩이지만 다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분 진짜 설계 잘하시네라고 느낀 부분이, 여기는 크게 공간이 3개의 천장고를 가져요. 하나는 각각의 책꽂이가 꽂혀 있는 거는 높게 해봤자 책꽂이 위에 건 뽑지도 못하니까 그냥 층고로 만들어 놨겠죠. 두 번째로 높은 데는 바깥쪽에 리딩 존 부분이 일반적인 층고가 있는 데가 있고 복층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맨 창가 쪽으로 하면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로비에 가면은 완전 풀 하이트의 천장고를 가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정도의 천장고가 있고, 네 번째 천장고는 뭐냐면 맨 꼭대기 층에 가면 세미나실이 있거든요. 거기는 경사지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또 다른 천장고고, 바깥에 나가면은 발코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코너가 다 느낌이 달라요. 제가 또 특히 좋아하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은 책꽂이 공간인데, 학생들이 거기에 자기 자리를 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앞에 책상에 스티커로 사진도 붙여놓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복층 공간이니까 자기 층에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층 높이에 위에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위에서도 리딩존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 창문으로 바깥 경치를 봐요. 마당과 숲 같은 경치를 보고,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책꽂이 위로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데 내가 앉는 책상 바로 앉았을 때 높이까지는 나무로 된 덧문이 달려 있어요. 내가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으면은 덧문을 닫아서 벽으로 만들고, 바깥이 좀 보고 싶으면 딱 열면은 요만하게 창문이 뚫립니다. 그걸 보고요. 바깥쪽 복도 쪽으로 칸막이가 있어요. 도서관 칸막이 같이.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네모나게 보통 만들 수 있잖아요. 칸막이를 사선으로 쳤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럼 무슨 효과가 생기느냐? 네모나게 만들면은 그 옆을 걷는 복도에 있는 사람은 항상 답답하게 벽으로 쫙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삼각형으로 치니까 걸어가면서 그 삼각형 위쪽으로 해가지고 바깥 경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친구는 방해가 안 되느냐? 이게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서 안 되지 않냐? 중요한 걸 우리 공부할 집중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하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체외 집중을 하면은 이 삼각형의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쉴 때만 이러고 있으면 옆에가 좀 보이겠죠.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과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게끔 이걸 삼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이 창틀이 나무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는데 그 창틀에서 자라나서 책상이 되죠. 같은 재료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말 우리는 허접한 건축이 그런 거거든요. 바닥 따로, 벽 따로, 천정 따로, 요소가 막, 우리나라 공정이 그렇잖아요. 제일 쉬운 게 그거거든요. 콘크리트 치고 나중에 마감 치고 뭐 창문 달고 그 다음에 가구 애들 들어가서 가구 놓고 막 안 맞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의 디테일을 보시면은 창틀 따로, 책상 따로, 칸막이 따로가 아니고 칸막이와 책상과 창틀이 다 하나가 자라난 것 같은 그런 구성을 띄어요. 저는 건축을 할 때 절대 3가지 이상의 재료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철칙이 있어요. 2가지면 좋고. 근데 여기 딱 보시면은 딱 그 3가지 톤으로만 돼 있는데 요소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는 딱 구조.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 된 데는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뼈대를 딱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걸 커버하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벽돌, 하나는 나무예요. 팔이 닿는 이런 데는 다 나무. 그 다음에 나머지 벽이지만은 구조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럼 벽돌. 그래서 그 3개의 파트로 아주 컨비네이션이 진짜 에브리 코너가 너무 디테일이 잘 돼 있어요. 원래는 루이스칸은 이 건물을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고 싶어 했대요. 바깥에서 외관에서 봤을 때도.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다 노출 콘크리트로 하면 이중으로 노출 콘크리트를 쳐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추운 지방이라서 단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열층을 어디단가 숨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도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본의 관동 지방들은 대부분 다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부산보다 따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열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스타일을 흉내내고 싶어서 한국을 갖고 왔는데, 한국은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내부도 인테리어 노출 콘크리트로 하고 싶고 외부도 노출 콘크리트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운데다가 단열재를 집어넣고 샌드위치를 치거든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열이 다 전달이 돼가지고 콜드 브릿지 현상으로 열 효율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근데 루이스칸 같은 경우도 이 엑스터 라이브러리를 했을 때 바깥쪽에 봤을 때도 노출로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벽돌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벽돌을 딱 썼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반전이 있어 보여서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구멍이 뚫린데 이 부분 진짜
진짜 와, 이거 알고 보니까 더 놀랍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구멍 뚫린 줄 알았는데 밑으로 갈수록 구조를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더 커지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내려왔을 때 개구부가 이렇게 뚫리면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요즘에 저희 뭐 상암동도 그렇고 그리드스케이프도 그렇고 벽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그 린틀이라고 하죠. 이게 어딘가에는 벽돌은 얹어줘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아치로 만들었죠. 아치로 만들어가지고 쏟아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치를 만들려면 천정고가 높아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도심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천정고나 층수 제한이 있으니까. 아니면 그 밑에다가 이런 철판을 대가지고 그 위에다 얹어야 되거든요. 밑에서 보면은 이 개구부의 상부가 벽돌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즘 벽돌은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쇠로 된 봉을 넣어서 이렇게 걸어놓는 형식으로 해요. 근데 루이스 칸은 어땠냐면 이 당시에는 이 벽돌은 제가 볼 때 가운데 구멍 뚫린 것들도 아니고 이게 솔리드한 벽돌이니까 이 좁은 폭 안에서 살짝 아치를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게 완벽히 이렇게 돌아가는 벽돌을 쌓은 건 아니고 약간 이 정도로 기울어진 거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안에서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구배가 있어요.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얼핏 보면 그냥 네모나게 뚫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아래의 길이하고 요 위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창문의 폭은 그 폭으로 돼 있고 아래에 있는 게이트의 폭은 요 좁은 쪽 폭으로 돼 있어요. 그런 디테일들이 요번에 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진짜 훌륭한 건축가는요, 그 안도의 물의교회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건축적 배경이 없는 분들도 보면 감동을 똑같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분들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감동을 주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축이 더 에버래스팅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시대가 바뀌어도 높게 평가를 받는 그런 건물이 되는 거예요. 현대 건축물 중에서 300년, 500년 지난 다음에도 높게 평가를 받는 건물이 뭘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런 건물이 200년 뒤에도 높게 평가를 받을까? 200년 뒤에도 높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거는 바뀌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한 그런 건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는 유행했던 스타일인데 얼마 지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손실어 이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패션은 몇 년 있다 바뀌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옷은 버리면 되는 거고 어차피 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건축은 100년, 200년, 1000년도 가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리시하게 패션에 휘둘리는 건축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본질적으로 돼야만 사실 더 책임감 있는 건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강의할 때 뭐 요즘에 건축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강의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관심도 없고, 트렌드를 추구하는 건축은 몇 년 지나면 트렌드가 바뀌면은 그거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쫓으면 안 됩니다. 타임레스한 건축을 하려면은. 다른 디자인하고는 다르게 건축은 트렌드를 쫓으면 더욱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 루이스 칸의 엑스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